안녕하세요. 저는 세무회계 텍스표의 정한겸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무사 일을 시작한 지 9년째 되었고요. 주로 법인 사업자들의 세무 기장, 법인 세무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세무사 일을 시작했을 때 일선 세무서에서부터 지방청까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무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인 사업체를 컨설팅할 때 그때 쌓았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안전한 세무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도소매나 IT 업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 창업을 고민할 때도 도소매는 물건을 사서 바로 팔면 끝이고, 소프트웨어 업종은 개발자와 컴퓨터만 있으면 되지만 제조업은 공장 부지를 사거나 임대하고 기계 설비를 들이며 막대한 인건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내더라도 판매처를 구축하고 마케팅까지 한다면 아마 건설업과 함께 가장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제조업은 어떤 제품을 만드냐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천차만별이고, 또 수입 수출 물품 회계 처리, 또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 제조업 특유의 세액공제 감면 등 챙길 부분이 많아서 담당 세무사와 긴밀히 소통해야 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은 재무제표 작성 시 제조원가 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재고자산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고무줄처럼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세무기장을 할 때 원재료와 같은 자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재고자산은 한 5억 원 정도 있는데 장부로 3억 원이 잡혀 있다면 그 차액분만큼은 팔린 것으로 보기 때문에 2억 원만큼은 비용은 과도하게 계상한 거나 똑같습니다. 결국 세금도 달라지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같은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재무제표에 나오는 당기순이익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공식에 맞게 잘 썼는지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법상 회계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고객들과의 관계를 위해 접대비를 지출할 때 기업 회계 기준은 그냥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 접대비로 지출했으니까요.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인정할 경우 사회 질서가 나빠질 수 있으니 정책적으로 이 비용에 한도를 두게 됩니다. 그럼 한도 초과된 부분은 세법상 비용 처리가 되진 않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회계상의 차이를 주는 항목은 접대비 말고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세무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제조업은 보통 공장 부지나 설비 투자를 위해 대출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재무제표상 영업이익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용을 무조건 늘려서 영업이익을 낮출 수도 없고,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을 유지하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 감면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상장 주식 가치, 잉여금과 가지급금 관리 등 요즘 제조업 사장님들의 세무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고도화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본 중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업종만 영위를 하고 있다면 무조건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있고요.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창업 감면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은 연구개발이 필수잖아요. 개발 비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도 있고, 인건비 부담이 되니 고용 증대를 위해 통합 고용 세액 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영업이익률은 유지하면서도 법인세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과세소득의 9%에서 19%의 세율을 곱합니다. 비용이 많으면 당연히 세금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용은 원재료 같은 변동비라서 매출이 늘면 같이 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임차료, 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늘려야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급여를 올리면 그만큼 법인세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반쪽짜리 절세 전략이에요. 급여가 올라가면 개인소득세, 건강보험료도 함께 훅 올라가죠. 결국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총합을 보고 균형 있게 조율을 해야지 진짜 절세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창업 초기에는 대표님 생활비에 여유를 둔 130% 수준으로 잡고 5에서 7년 내에 내가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대표 급여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전략도 좋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업무에 몰두하시느라 본인의 급여 수준을 전혀 측정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흔히들 무보수 대표라고 하죠. 회사에 자금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남들 일하고 받는 수준만큼은 꼭 급여 책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잘 돼서 나중에 돈을 빼야지 하시면 누진세로 인해서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표이사 급여를 일정 부분 설정하는 것이 세금으로 재택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대표적인 게 앞서서 말씀드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입니다. 제조업은 보통 법인 소재지가 수도권 여부에 따라서 20~30%의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군사는 비수도권이니 30%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 연 30억의 제조업을 운영해 법인세가 1억이 나왔으면 중투감면 30% 바로 적용받아서 3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창업 제조업 대표님들 사이에서 가장 핫했던 절세 제도가 바로 이 창업 감면입니다. 이건 업종, 나이, 지역 이 세 가지 요건에 따라 최대 100%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제도예요. 제조업이면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고 대표님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만 34세 이하이고 비과밀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가 100% 감면입니다. 만약 세 가지 요건 중 나이 요건이나 지역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법인세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조건은 간단해 보이지만 제조업은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창업 감면은 사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을 한 건데요. 국내에서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조업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겁니다. 만약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OEM으로 만들어서 수입한다거나 또는 ODM만 하고 국내에서 유통만 하는 형태면 국세청은 그걸 도소매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이라고 찍혀 있어도 실제로는 창업 감면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즉, 꼭 국내에서 제조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생산 설비 계약, 임가공 계약, 작업 일지 등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세액 감면을 검토했다면 이제는 반드시 세액공제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세액공제는 당해년도에 적용을 받지 못하면 10년 동안 이월이 되기 때문에 절세에 있어서 적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가지 유행하는 세액공제 트렌드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를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기기장치 취득 시 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우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말씀드리자면 혹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설립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상품 개발, 디자인 개발을 위해 인건비를 쓰시거나 신규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하면 해당 금액의 25%, 많게는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같이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시대에는 연구직 인건비의 25%를 바로 법인세에서 빼주니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 인건비나 되는 건 아니에요. 회사 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회사 직원 전체가 아니라 연구개발만 전담하는 직원의 인건비만 공제가 가능해요. 세무서에서도 공제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고 연구개발 노트, 전담부서 설치 현황 같은 걸 주기적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네, 그럼요. 대표님들이 요즘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통합고용 증대 세액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새로 채용하게 되면 적게는 850만 원, 많게는 1,550만 원을 3년 동안 매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즉 최대 4,65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 돈 하나 안 들이고 직원을 고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어야 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되며 한 달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최소 70만 원 정도 되는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면 차라리 4대 보험 가입을 통해 이 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제 감면을 듣다 보시면 공제 감면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회사는 법인세가 많이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세무사가 제대로 잘 챙겨두지 않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감면에는 이러한 혜택을 무색하게 만들어주는
최저한세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어요. 사실 이 개념을 들어보셨다면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저한세라는 제도는 아무리 세액공제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세금은 내라는 장치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너무 많은 공제를 받게 되어서 국가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계산 과정은 복잡하지만 법인세 과세 표준의 7%에서 17%까지 세율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그냥 당기순이익의 7% 정도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서 세금이 1,800만 원이 나왔고 각종 공제 감면을 적용되어서 하나도 안 나오게 되더라도 당기순이익의 7%인 1,400만 원은 무조건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공제 감면은 4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감면받은 세액의 20%의 농특세까지 부과가 되면요,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400만 원의 80%인 320만 원만 공제됩니다. 물론 이렇게 미공제된 세액은 추후 10년 동안 이월돼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대표님들이 처음 세액공제 효과를 듣다가 가장 많이 실망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어떤 공제는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공제 감면이 있고, 그와 동시에 어떤 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세액공제 감면도 존재합니다. 이때부터 담당 세무사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가급적이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 감면부터 컨설팅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세액공제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을 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고, 어떤 기업에는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유리할 때도 있는 겁니다. 제조업은 이 모든 세액공제 감면이 적용이 가능한 업종이다 보니까 기업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세액공제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건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꼭 아셔야 할 부분이에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 통장 관리 실수예요. 가장 흔한 게 법인 통장을 마치 내 개인 통장처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대표님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체예요. 법인의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법인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그 돈은 가지입금으로 잡히는데, 이건 세무에 있어서 암덩어리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형태가 되니 이자를 계산해서 받아야 되고, 이 이자를 안 받으면 원금에 가산이 돼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게다가 법인은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고, 대표님은 나중에 이게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전액 상여 처분돼서 근로소득세랑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잘못하면 사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어요. 가지입금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본의 아니게 가지입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가족 외식, 개인 여행 경비 같은 것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적격 증빙 수취 없이 경비를 선지급한 경우 등의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개인 통장과 법인 통장은 철저히 분리를 하시고, 혹시라도 잘못 쓴 게 있다면 조속히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법인에 돈이 없어서 돈을 수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자나 다른 개인 입장에서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바로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가지입금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수금은 법인 입장에서는 급한 불을 끄기에는 참 좋지만 이후 후유증 같은 것이 옵니다. 예를 들면 가수금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확 안 좋아집니다. 당연히 정부 입찰이나 지원금 신청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표이사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채권으로 잡히다 보니까 나중에 상속재산으로 포함돼서 상속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시 재무제표에 가수금이 쌓이면 법인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가수금이 급한 불을 끄는 데 사용되었다면 채무의 출자 전환이나 결손금 대체를 통해서 가수금을 천천히 녹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법인 주식 가치를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사람으로 치면 체중 관리를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비상장 주식이라 아무리 기업 가치가 커도 시장에 쉽게 팔 수가 없죠. 문제는 법인의 잉여금이 계속 쌓이면 기업 가치가 비대해져서 대표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폭탄이 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매년 1억씩 당기순이익을 남긴 회사는 기업 가치가 최소 6억 원 이상 잡힙니다. 그래서 미리 적절히 대표이사 급여를 올리거나 배당을 통해 잉여금을 줄여 기업을 다이어트해야 나중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세금을 훨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지만 무조건 절세가 됩니다.
예컨대 법인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할 때 자녀들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만약 법인 대표 100% 주주였다면 1억 원을 배당했을 때 수천만 원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이것을 지분구조 개편을 통해 나누게 된다면 배당이 쪼개지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자녀가 커서 결혼하면 집도 사야 되고 목돈이 많이 들 텐데 낮은 세율로 배당이라는 소득 출처를 만들 수 있기에 추후 자금 출처가 만들어진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입니다. 또 다른 점은 5, 60대 법인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바로 가업 승계입니다. 이분들은 은퇴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녀에게 가업도 승계시키고 싶은데 문제는 이미 커져버린 회사 지분을 어떻게 이전하냐 이겁니다. 그러다 혹시라도 상속이라는 이슈가 발생한다면 남은 가족분들은 처분되지도 않는 이 비상장 주식회사 때문에 집이라도 팔면서 상속세라는 세금을 맞아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기업 가치를 담당 세무사가 꼭 검토해 보시고 기업 가치가 낮을 때 조금씩이라도 지분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분산시킨다면 상속세를 대비할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소득률 관리입니다. 국세청은 업종별, 지역별 소득률 평균을 다 보유하고 있고 우리 회사 소득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세무조사 대상의 참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물론 낮아도 근거가 명확하면 문제될 건 없어요. 하지만 무리하게 세금을 줄이려고 상품권 많이 사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과하게 쓰다 보면 결국 소득률이 지나치게 낮아져서 불필요한 세무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담당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 세무조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인데요. 이 정기조사는 5년에 한 번씩 각 지역 관할 세무서에서 무작위로 업체를 선정해서 나옵니다. 주로 소득률이 너무 낮거나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세액공제 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오긴 하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비정기조사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기획조사라고 해서 업계 전반적인 탈세 관행이 있다고 판단될 때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최근에는 연예인, 유튜버, 웹툰 작가, 사교육 학원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경쟁업체나 퇴사한 직원, 거래처에서 탈세 혐의 신고가 바탕이 되어갖고 비정기조사가 나옵니다. 저도 일선 세무서에서부터 지방청까지 법인 세무조사를 경험하면서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바로 법인 통장 관리, 사소한 증빙, 그리고 개인의 욕심이 있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바로 작년도분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2에서 4년 전의 과세기간분이 나오는 건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세무조사는 논리도 논리지만 증빙 싸움입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 관리를 통해서 가지입금, 과수금 관리를 꼭 하시고 각 거래건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뿐만 아니라 꼼꼼한 증빙 자료를 받아두시는 겁니다. 금액이 큰 거래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제품 공급 사진,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해서 인보이스 등을 꼭 저장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하면서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추징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법인카드입니다. 실제 세무조사가 나오면 세무서 막내 직원분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쭉 뽑아서 주말에 사용한 내역, 대표이사 집 근처에서 쓴 내역, 병원, 피부과, 백화점 등의 사용 내역을 다 추려서 소명하라고 던집니다. 대부분 사적으로 사용하기에 맞기 때문에 추징이 되고요. 그러나 주말 출장이 있어 지출 결의서나 영수증을 구비해 두시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것도 증빙 싸움이죠.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욕심입니다. 세금은 법만큼 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대략 얼마나 나올지 예측하지 않고 매년 3월에 갑작스레 세금을 맞게 되면 그 세금이 얼마나 아깝던지요. 저도 참 아깝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개인과 법인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법인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표님 회사의 재무상태표는 점점 지저분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순간 2번, 3번은 더 쉬워집니다. 결국 법인의 매출 누락, 과다경비 계상, 부당 감면 등으로 거액의 세금 추징이 이어지겠죠. 대표님들 잘 아시겠지만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두 가지들이라고 하죠. 피할 수 없다면 결국 얼마나 세금을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절세 전략은 3, 4월에 신고하면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죠. 예를 들어 9월부터 올해 법인세가 3천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과 다음해 3월에 갑자기 세금 3천만 원을 맞는 사람 중 누가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미리 예측하고 대비한 대표님이 한 푼이라도 더 줄이고 훨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세금은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AI도 있고 정보가 넘쳐나서 대표님이 조금만 마음 먹으면 전문가 수준의 세금 상식을 충분히 탑재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 상태에서 세무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훨씬 고차원적인 세무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결국에는 세테크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세금이 나는 1,000만 원 나왔는데 옆에 사장님은 300만 원밖에 안 나왔다? 그 차이는 대부분 얼마나 세무사와 같이 미리 고민하고 준비했느냐에서 옵니다. 꼭 신경 쓰시고 사업을 더 단단히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